자, 이 강의에서는 측정의 불확실성을 유효수자를 사용해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정확도와 정밀도의 의미,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오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모든 실험 과학에서는 화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험 과학에서는 이제 반드시 측정을 해야 돼요. 어떤 양들을 측정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론 과학에서는 측정할 일이 없죠. 거기서는 오직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고 측정을 할 일이 없지만, 그러나 모든 실험을 사용하는 과학, 대부분의 과학이 이제 실험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그 과학에서는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재게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질량을 잴 수도 있고, 부피를 잴 수도 있고, 길이를 잴 수도 있고, 시간을 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류를 측정하거나 혹은 전압을 측정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양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어떤 양을 측정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함께 가게 됩니다. 함께 측정에 따라오게 됩니다. 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된 값이 얼마나 믿을 만하냐 하는 그 신뢰도를 나타내는 그런 척도가 되게 되는데, 당연히 불확실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측정된 값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가 측정한 값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 불확실성의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 허용되는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감자를 살 때는 불확실성이 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kg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불확실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감자를 2kg을 산다고 할 때 2kg, 우리가 측정한 양이 2kg 플러스 마이너스 0.1kg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속지 않고 제값을 내고 올바른 양을 샀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실제 질량은 2.0 플러스 마이너스 0.1kg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질량은 요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요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2kg 값을 돈을 계산을 했지만 1.9kg에서 2.1kg 사이에 들어가면 우리는 만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실험실에서 화학자가 물질의 질량을 측정을 할 때 오차가 이와 같이 커지게 되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 우리가 물질의 양을 측정할 때는 대개 0.001kg, 지금 여기 보면 물질의 양이 2.036 플러스 마이너스 0.001kg.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 질량이 0.035kg과 0.037kg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kg에 가까운 물질의 양을 달 때 우리는 굉장히 정확한 불확실성이 낮은 그런 값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과학자가 어떤 물질의 양을 측정할 때는 저와 같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작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불확실성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나타내 줄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받아들일 만한, 허용할 만한 불확실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불확실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부로 사용해서 아예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봤다시피 감자의 이 질량에서처럼 우리는 뭐 흔히 질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런 경우는 무게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2.0 플러스 마이너스 0.1kg, 혹은 그 밑에 한 것처럼 어떤 물질의 질량이 2.036 플러스 마이너스 0.001kg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명확합니다. 표기를 보는 사람이 불확실성이 저 정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표기할 때는 표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보다시피 측정된 값을 쓰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부를 쓰고 그 뒤에 써야 되기 때문에 표기가 길어지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보다 간단하게 나타내면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는 유효수자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유효수자. 영어로 significant figure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유효수자를 사용해서 어떤 측정된 값을 나타내게 되면 불확실성은 숫자의 맨 끝자리 수의 한 단위만큼 불확실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나타낸 예를 든 2.036kg 이렇게 요숫자를 써서 표기를 했다고 치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요숫자를 4개라고 이야기하고 이때의 불확실성은 마지막 자리 숫자인 6에 해당하는 그 자릿수의 한 단위만큼 플러스 마이너스의 범위 안에 잠값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감자 2.0kg이라면 이때는 이 숫자가 두 개가 되게 되고 이때는 바로 0.1kg짜리인 이 숫자에서 한 단위만큼 아까 했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0.1kg만큼의 불확실성을 가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효숫자를 사용해서 표기를 하게 되면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용해서 불확실성을 표시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간단하게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다 이와 같이 유효숫자를 사용한 이런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드물게 1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는 이런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방법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효숫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측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의 값을 갖느냐 하는 것을 그림 1의 13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측정을 할 때 이런 지금 온도를 재는 예가 그림 1의 13에 나와 있는데 이런 장치에 있어서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 불확실성은 가장 작은 눈금의 크기 한 개의 가장 작은 눈금 한 개의 크기의 10분의 1이 바로 이 불확실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편 그림 같으면 보다시피 여기 전체가 1도예요. 따라서 이 눈금 한 개는 0.1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온도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온도를 읽었을 때의 불확실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0.01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작은 눈금의 크기의 10분의 1 크기가 바로 불확실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른편 그림을 보게 되면 확대된 그림을 보면 이게 요만큼이 10도예요. 따라서 한 눈금이 1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편의 온도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온도를 읽는다면 온도를 읽었을 때 우리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다시 말해서 0.1도 단위까지 우리가 정확히 읽을 수가 있고 그렇게 읽어진 값의 불확실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0.1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0.1도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에 따라서 좀 전에 이제 온도계를 봤지만 이 온도계를 쓰느냐 혹은 이 온도계를 쓰느냐에 따라서 측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의 크기가 10배가 차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온도뿐만이 아니고 어떤 측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 우리가 흔히 이제 표현으로 얼마나 정밀한 장비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측정의 불확실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예를 들었지만 슈퍼마켓에서 감자를 살 때 사용하는 저울과 실험실에서 물질의 양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저울은 정밀도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한 값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굉장히 큰 그런 차이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이게 측정한 값의 불확실성을 유효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낸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유효숫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 유효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유효숫자에 따라서 그 측정된 값의 불확실성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측정된 값에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자, 위에 보면 유효숫자의 결정, 유효숫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놨는데 소수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0을 제외한 모든 숫자들이 유효숫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 말은 간단한데 이게 실제 예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다음 과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측정한 값에 소수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날 때까지 쭉 그냥 갑니다. 개수를 세지 않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면 그 숫자를 포함해서 오른쪽에 있는 모든 숫자의 개수를 세는데 그게 바로 이 숫자의 자릿수가 되게 됩니다. 이 숫자의 자릿수가. 자, 예를 들어서 2.033이면 왼쪽에 0이 아닌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첫 번째 숫자부터
바로 유효숫자가 되게 되고, 그래서 0, 죄송합니다. 2, 그 다음에 나오는 0, 그 다음에 3, 3까지가 다 유효숫자가 돼서 이 숫자는 유효숫자의 자릿수가 4자릿수가 되는 거죠. 유효숫자. 이럴 때는 흔히 우리가 유효숫자의 개수가 4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효숫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측정된 값의 이 불확실성이 작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숫자를 보게 되면 0.000 나오게 되는데 이 0들은 소수점의 위치를 포함해서 자릿수를 나타내는 숫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0이고 이 실제로 유효숫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0 4개는 유효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 5부터가 유효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 6, 2 이 세 가지 값이 유효숫자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숫자의 유효숫자는 세 자리가 됩니다. 유효숫자 3개 혹은 유효숫자가 세 자릿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효숫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불확실성이 작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상대적인 이야기야. 전체 측정 값에서의 불확실성의 크기, 상대적인 크기가 작다는 뜻입니다. 유효숫자의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항상 유효숫자에 있어서의 이 마지막 자릿수가 바로 불확실한 숫자가 되게 되고 여기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마지막 자릿수의 1단위만큼이 불확실성이 되게 됩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이 끝자리에 숫자가 0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유효숫자를 판단하기가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소수점이 있는 경우는 소수점 앞 혹은 뒤에 나오는 0은 모두 유효숫자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1부터 시작해서 유효숫자가 돼서 1, 그 다음에 점 다음에 나오는 1도 유효숫자고 그 다음에 다시 3도 유효숫자고 그 뒤에 나오는 0 2개가 다 유효숫자입니다. 따라서 1.1300에서는 유효숫자가 5자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소수점이 끝에 찍혀 있으면 소수점의 위에 있는 0들도 다 유효숫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6500점 하면 유효숫자가 4자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음에 나오는 예처럼 5300 이렇게 써 있으면 이때는 유효숫자가 요 두 자리만의 유효숫자가 되게 됩니다. 요 두 자리만. 자,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값은 5300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 된다는 뜻입니다. 5300 플러스 마이너스 100. 따라서 5200에서부터 5400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 만약 5300 다음에 소수점을 찍어 놓는다. 앞에서처럼. 자, 이렇게 되면 유효숫자가 4자리가 되고 불확실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숫자를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숫자를 표기를 할 때 과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흔히 과학적인 숫자 표기 방법으로 이런 식의 표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얼마 곱하기 10의 몇 승 이렇게 표기할 때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이 4자릿수가 다 유효숫자가 되겠네요. 얼마 곱하기 10의 몇 승은 이것은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당연히 유효숫자에 셀 때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효숫자가 4자릿수가 되는 것이죠. 4자릿수가. 그래서 흔히 유효숫자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표기를 많이 씁니다. 숫자 얼마 곱하기 10의 몇 승 이런 형태로 이제 과학에서 표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유효숫자의 자릿수를 확인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3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유효숫자가 3자리가 되게 되고 이때 불확실성은 이 마지막 숫자의 자릿수에 해당하는 한 단위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단위만큼의 불확실성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5.3 곱하기 10의 3승 리터 이렇게 우리가 표현된다면 똑같은 5300이지만 이게 바로 맨 앞에 쓴 요거하고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요 숫자하고. 자, 그래서 이 숫자가 2자리고 이런 경우에 불확실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리터 0.1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100리터 플러스 마이너스 100리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앞에 있는 유효숫자가 4자릿수 혹은 3자릿수와는 불확실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표기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담겨 있는 불확실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값의 불확실성, 물론 우리가 측정하면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 비교 숫자의 의미를 담아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전제하지 않고 엉성한 측정 장비를 사용해서 측정을 해놓고도 유효숫자를 여러 자리를 쓴다거나 혹은 굉장히 정밀한 장치를 써서 유효숫자가 여러 자리인 그런 그 측정 장치를 사용해서 측정을 해놓고도 유효숫자를 굉장히 작은 숫자를 쓰는 것은 전혀 본인이 얻은 값의 불확실성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표기가 되게 되고 따라서 과학적으로 따지면 의미가 상당히 왜곡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봤다시피 소수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이 유효숫자의 자리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유효숫자 끝에 소수점을 찍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유효숫자를 표시해야 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ml일 때는 유효숫자가 한 자릿수예요. 이렇게 500ml라고 표기할 때는 500ml 플러스 마이너스 100ml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클 리가 없죠. 그래서 화학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500.ml. 이렇다는 이야기는 500 플러스 마이너스 1ml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숫자가 세 자리가 되게 되면 불확실성이 훨씬 더 감소를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효숫자가 측정한 값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쓰이고 유효숫자의 개수가 혹은 유효숫자의 자릿수가 측정된 값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예제 1중구를 보게 되면 총 7개의 숫자가 나와 있고 유효숫자의 개수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부터 G에 대해서는 각 양을 지수표기법,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런 숫자 표기법으로 나타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A번을 보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0, 3개는 자릿수를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유효숫자에 해당이 되지 않고 뒤에 나오는 숫자 2개, 3과 0이 바로 유효숫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번은 유효숫자가 2개예요. 다음 B번에 가서 소수점 위에 0은 자릿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개의 숫자가 바로 유효숫자죠. 그래서 1044, 그래서 유효숫자가 4자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번에 가게 되면 숫자가 5개가 있는데 이 5개가 다 유효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D번으로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 4개가 다 유효숫자가 되고 따라서 D번의 유효숫자는 4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가게 되면 앞에 나오는 0, 5개는 자릿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제외하고 뒤에 나오는 4, 7, 1, 5 이 4개의 숫자가 유효숫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F에 가게 되면 자릿수를 나타내는 0이 뒤에 2개가 나오지만 그 다음에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이 0들도 다 유효숫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7,600에서 총 5개의 숫자가 다 유효숫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G번에 가게 되면 앞에 0이 한참 많은데 이것은 다 자릿수를 나타내는 0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 4개의 숫자가 바로 유효숫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G번에서는 유효숫자가 4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유효숫자의 한 단위만큼이 바로 불확실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 같으면 53,069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1ml가 된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ml가. 자, 그 다음에 E와 G, E에서 EFG에 대해서는 이 지수 표기법을 써서 숫자를 나타내 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길게 쓰게 되면 우리가 유효숫자를 한눈에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과학에서는 흔히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숫자를 나타내는 숫자들을 저렇게 10 이하의 숫자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몇 승 이렇게 해서 이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숫자가 4자리이기 때문에 4.715에서 유효숫자 4자리 숫자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그 다음에 자릿수를 나타내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이제 나타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57,600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소수점 위에 0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0들은 자릿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유효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자릿수 동시에 나타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표기를 할 때는 5.7600까지 다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효숫자가 총 5자리라고 하는 걸 명확히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4승 이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G번에서는 앞에 0이 총 7개인데
7개가 다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고 이 숫자는 끝에 나오는 숫자 4개예요. 따라서 표기를 할 때는 7.160 여기 밑줄은 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저자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밑줄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0이 7개 있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7승 이와 같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4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측정한 값에서의 이 숫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장 작은 눈금의 10분의 1 단위가 바로 여러분이 측정한 값의 마지막 확실한 숫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까지 읽으면 바로 이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과학을 하다 보면 계산을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와 같은 계산을 할 때 그러면 서로 다른 유효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들을 연산을 할 때는 유효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수자에 있어서 계산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유효수자를 맞추기 위해서 반올림을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사실은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계산에서 얻은 값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효수자로 반올림을 해서 최종적으로 적절한 유효수자의 숫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하면 여러분 경험을 하셨겠지만 계산기에 따라서 10자리 혹은 12자리 숫자가 나오지만 거기에 나오는 숫자가 다 유효수자는 전혀 아닙니다. 계산기는 그냥 무한대의 유효수자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숫자를 계산을 해서 10자리, 그 중에서 10자리 혹은 12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에서 유효수자에 맞는 숫자를 선택을 해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유효수자가 되도록 우리는 반올림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올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먼저 지금 이 내용이 사실 여기 나올 내용은 아니고 이건 좀 더 뒤에 다시 소개가 됩니다. 거기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이제 연산에 있어서 유효수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제 먼저 살펴보죠. 자, 곱셈과 나눗셈에 있어서는 유효수자는 여러 가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 중에서 유효수자가 가장 적은 개수의 숫자와 같은 유효수자가 최종 답이 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길이, 너비, 두께 이런 복합재료의 부피를 우리가 계산한다고 할 때 길이가 유효수자가 2자리고 그 다음에 너비, 폭이 유효수자가 2자리고 그 다음에 두께가 유효수자 4자리예요. 자, 이 세 숫자를 곱해서 부피를 구했을 때 이 부피의 유효수자는 2자릿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유효수자가 2자리, 그 다음 4자리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에 있어서의 유효수자는 가장 적은 개수의 유효수자와 같게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23.4225가 나오지만 여기선 유효수자를 2개, 반올림을 해서 유효수자 2개로 맞춰줘야 돼. 따라서 23. 소수점2의 첫 자리가 4이기 때문에 버리고 그래서 23 세제곱 센티미터 이와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계산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유효수자가 4자리인 이 숫자에서 미리 2자리로 반올림을 해서 여기서 끊어서 0.37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값에서 또 유효수자를 2자리를 취하는 이렇게 하면 계산 과정에서 오차가 꽤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최종 값에 오차가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숫자가 서로 자릿수가 유효수자가 다른 이런 숫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일단 다 곱한 다음에 최종 답에다가 반올림을 해서 유효수자의 개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계산 과정에 유효수를 맞춘다고 저렇게 중간에 계산에 들어가는 숫자에 반올림을 미리 하게 되면 최종 답에 반올림 오차가 너무 크게 들어가서 오차가 크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덧셈과 뺄셈인 경우인데 덧셈과 뺄셈인 경우는 소수점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가장 적은 값과 같은 자릿수의 유효수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금칠인데 83.5mm 용액이 있는데 그 중에 거기에다가 뷰렛으로 23.28mm를 추가했을 때
총 부피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건데, 요런 옆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소수점을 일치시킵니다. 소수점을 일치시켜서 숫자를 다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보면 위에 있는 숫자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가만 유효 숫자입니다. 따라서 최종 답에도 소수 첫째 자리까지가만 유효 숫자가 되게 그렇게 반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파란 선 오른쪽에 있는 숫자인 8을 반올림해서 106.8ml 이렇게 이제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에 비해서는 조금 방식이 다르지만 소수점을 일치시켜서, 사실은 꼭 소수점만 일치시킨다는 뜻은 아니고 소수점이 없는 숫자에서는 소수점 위에 유효 숫자의 자릿수를 일치시켜서 계산을 한 다음에 가장 낮은 불확실성이 가장 큰 그 숫자까지 유효수에 포함되도록 반올림을 해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유효수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이 개념을 잡아야 이 특정한 값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거의 혼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올림 하는 방법인데, 반올림 하는 방법은 앞에서 나왔다시피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웠지만, 과학에서는 그거와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제거하는 숫자가 5보다 크면 여러분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당연히 앞에 숫자에 1을 더하고 그 숫자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379인데 이 숫자 세자로 만들면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7이 8이 되고 그 다음에 9는 지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숫자를 두 자리로 나타내야 된다면 그때는 바로 여기서 끊어서 이 숫자를 반올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5.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의 개수에 따라서 숫자의 값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제거하는 숫자가 5보다 작으면 버립니다. 그래서 0.2413인 경우에 이 숫자를 세제로 해야 되면 1 아래자리가 3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0.241이 됩니다. 만약 이 숫자 두 자리가 되게 되면 당연히 소수 세째 자리인 1을 버리고 0.24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거하는 숫자가 5일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앞에 숫자가 홀수이면 5를 버리면서 앞자리에서 1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숫자가 짝수이면 그냥 버려요. 그래서 맨 끝자리를 항상 짝수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짝수로. 5일 때, 맨 끝에 숫자가 5일 때는 그 유효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짝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75다. 근데 유효 숫자 3개로 만든다고 하면 이 마지막 5를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 앞에 숫자가 7이기 때문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17.8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17.65가 되면 마지막 버리는 5, 앞에 숫자가 6이기 때문에 이미 짝수가 돼 있어요. 따라서 5는 그냥 버립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반올림 규칙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올림하는 숫자 5 아래에 숫자가 0이면 3번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다른 숫자가 계속 붙어 있으면 무조건 올려줍니다. 무조건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5 있으면 이건 3번 규칙을 따라서 5를 버리고 17.6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5 다음에 숫자가 더 있으면 무조건 올려줍니다. 무조건. 그래서 17.7이 되게 됩니다. 17.7. 어쩌면 3번에 나오는 경우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3번에 나오는 경우는 5 마지막 숫자가 5일 때 이야기고 그 뒤에 숫자가 없을 때 이야기예요. 그 뒤에 숫자가 더 있으면 0이 아닌 숫자가 더 있으면 무조건 올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충분한 유효 숫자를 중간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계산 중간에는. 그러다가 최종 답에서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가끔 학생들이 유효 숫자를 따지느라고 계산 중간중간에 반올림을 해서 유효 숫자를 줄이다 보면 최종 답에 오차가 크게 들어가서 최종 답이 정답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반올림 오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계산 중간에서는 유효 숫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답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유효수자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계산기에 나오는 12자리를 다 쓰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효수자의 개수에다가 한 자리 내지 두 자리를 더 추가해서 계산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답에서만 여러분들이 반올림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에서의 유효수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앞에서도 이미 사실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값의 유효수자는 사용하는 측정 기구에 따라서 유효수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아날로그 장비인 경우는 가장 작은 눈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해당하는 수치의 자릿수가 바로 유효수자의 마지막 자릿수가 되게 됩니다. 그럼 디지털로 나오는 장비는 어떻게 되냐? 디지털로 나오는 장비는 무조건 이 마지막 자릿수가 바로 마지막 유효수자가 되게 됩니다. 저게 이제 불확실한 수가 되는 거죠. 조기에 1단위만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디지털 장비가 아날로그 장비보다는 측정할 때 우리가 편리하죠.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다 서로 일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디지털 장비가 편리해서 많이 쓰기는 있지만 여전히 이런 식의 눈금을 사용한 이런 측정을 해야 될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에서 이 불확실성이 없는 그런 숫자가 있어요. 자, 그런 숫자를 우리는 정확수라고 부릅니다. 정확수.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이런 그 숫자는 환산 단위라든가 그 다음에 정의된 값 이런 값들은 불확실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은 우리가 60분이라고 쓰는데 60이라고 쓸 때 그러면 유효수자가 한 자리냐 두 자리냐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 60에는 유효수자가 무한대의 자릿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인치는 2.54cm로 정의가 되는데 2.54는 그러면 유효수자가 세 자리지만 그러나 이건 유효수자가 세 자리가 아니고 유효수자가 무한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숫자, 약속된 숫자는 유효수자가 무한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mg은 1000마이크로그램인데 이때도 유효수자가 1000이어서 유효수자가 한 자리냐 그게 아니고 이때는 유효수자가 무한대의 자릿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확수는 계산에서 드러나는 정확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유효수자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혹은 무한대 개수의 유효수자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의 10에 보게 되면 유효수자와 반올림 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답을 정확한 유효수자의 개수로 따져보라는 이야기인데 한번 A번을 볼까요? A번에 보게 되면 분자항에 있어서 첫 번째 숫자가 유효수자가 6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소수 넷째 자리까지가 유효수자죠. 근데 두 번째 숫자는 유효수자가 총 4자리인데 소수 셋째 자리까지가 유효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빼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분자항은 계산하면 유효수자가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가 유효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계산하면 소수 세 번째 자리가 되게 되고 따라서 총 유효수자는 아마 5자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모항은 유효수자가 4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누기가 되는 것이죠. 유효수자 5자리 나누기 유효수자 4자리. 따라서 최종답의 유효수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곱하기와 나누기 때는 가장 작은 개수의 유효수자의 자릿수를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A번을 계산했을 때 최종답은 유효수자가 4자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유효수를 맞춰서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답을 얻은 다음에 그 중에서 유효수가 4자리 되도록 이렇게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계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은 이 중간 과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산기를 사용해서 바로 계산하고 최종 답의 유효수자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에 이와 같이 자릿수를 맞춰서 계산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올림 오차가 계산 단계가 이렇게 한 단계인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러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오차가 누적이 돼서 최종 답에 상당히 큰 오차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계산기로 전부 계산한 다음에 최종 답에다가만 유효수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으로 가볼까요? 자, B번은 앞에 숫자가 유효수자가 3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숫자가 나오지만 이것은 다 정확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효 숫자가 무한대예요. 따라서 유효 숫자는 그래서 분자항의 유효 숫자는 세 자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들은 유효 숫자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모항은 유효 숫자가 네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B번을 계산했을 때는 최종 답의 유효 숫자는 세 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중간 과정은 계산할 필요가 없고 계산기로 모두 다 계산하신 다음에 최종 답에서 유효 숫자 세 자리를 맞춰서 이와 같이 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어떤 측정 값에 이 불확실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불확실성이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은 오차 때문에 그런 거죠. 오차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강의의 마지막 내용으로 오차와 그 다음에 정밀도, 정확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어떤 측정에 대해서 정밀도가 높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측정된 값의 재현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번 측정을 했을 때 측정된 값들이 서로 굉장히 가깝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이지만 정확도라는 게 있어요. 정확도. 정확도는 측정된 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우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도, 정밀도, 우리말로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영어로는 전혀 다릅니다. 정밀도는 precision, 그 다음에 정확도는 accuracy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다시피 개념도 상당히 많이 달라요. 정밀도로 하는 것은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우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정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 불확실성이 작은 그런 좋은 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정밀도가 높은 장비가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높긴 하지만 그러나 정밀도가 높다고 해서 꼭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 측정 장비를 항상 보정이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측정된 값이 정확하게 참값을 나타내도록 참값에 가능한 한 가까운 값을 나타내도록 기계 이 측정된 값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가서 나올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이런 정확도와 정밀도에 관련된 그런 두 가지 오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통 오차고 하나가 우연 오차입니다. 이 계통 오차라고 하는 것은 측정을 여러 번 했을 때 참값에서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오차를 우리가 계통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계통 오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측정 도구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측정 값을 읽을 때 잘못된 버릇으로 계속해서 숫자를 잘못 읽는 경우에 이와 같은 계통 오차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울을 사용하는데 저울의 눈금이 정확하게 0을 나타내지 않고 항상 마이너스 값으로 체중을 나누는데 마이너스 값으로 한 2kg이 가 있다면 우리가 체중을 재면 항상 참값에서 2kg 좀 낮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보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측정 장비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죠. 그걸 해결하려면 아시다시피 0점을 맞춰주면 됩니다. 0점을 맞추는 과정을 우리는 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측정 장비는 다 이와 같은 보정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잘못된 버릇도 이 계통 오차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스 실린더의 눈금을 읽을 때 그 계면의 높이와 눈높이가 거의 수평이 되도록 맞춰서 눈금을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키가 작아서 항상 밑에서 읽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읽은 값이 일정한 방향으로 더 높게 나오거나 혹은 더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그런 측정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연오차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연오차, 영어로 랜덤 에러라고 그러는데 우연오차는 참값에서의 벗어나는 방향이 양쪽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측정할 때마다 그 방향과 크기가 다른 이런 오차를 우리가 우연오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그 오차는 기계의 정밀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측정할 때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화학에 사용하는 이 케미컬 밸런스라고 하는 굉장히 정밀한 그런 저울은 0.1mg, 그러니까 그램으로 따지면 0.0001g까지를 이제 대부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저울은 주변에서 약한 바람만 불어도 측정된 값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울에는 창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시료를 얹고 창을 닫고 나서 녹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서두르다 보면 창을 열어놓은 채로 눈금을 읽으면 바람의 방향 또 세기에 따라서 읽어지는 질량이 높게 혹은 낮게 혹은 경우에 따라서 많이 적게 이와 같이 창값에서 벗어난 값을 읽게 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우연오차예요. 이런 우연오차는 측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값을 평균하면 없앨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오차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로도 나오고 마이너스로도 나오고 또 크게도 나오고 작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측정을 여러 번 해서 평균을 하면 이와 같은 오차들이 서로 상쇄가 되게 됩니다. 계통오차는 서로 상쇄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연오차는 상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함으로써 평균값을 구해서 사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우연오차를 우리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여러 번 측정을 하고 그 값을 평균을 내는 그런 방법을 이 과학에서는 항상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밀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오차가 작은 그런 이 측정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확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통오차가 작을 뿐만 아니고 우연오차도 작은 그런 측정을 우리가 정확한 측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눈금 실린더에 물 25ml 집어넣고 전체 무게를 저울로 4번을 측정을 했을 때 A, B, C, D 4명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결과를 얻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정확도, 정밀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A번의 측정에 대해서는 정밀도도 높고 정확도도 높은 측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B번은 정밀도는 높은데 정확도는 낮은 그런 측정이 되게 되는 거죠. 보다시피 4번의 측정한 값이 굉장히 서로 가깝지만 참값에서 이만큼 벗어나 있는데 이게 바로 계통오차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메스 실린더에 눈금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이 학생이 메스 실린더에 물을 집어넣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더 많이 집어넣는 그런 그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대개 메스 실린더의 눈금의 문제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정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 B번의 측정을 A번과 같이 저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고, 따라서 이 계통 오차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부주의한 그런 측정입니다. 따라서 우연오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우연오차가. 그런데 이 값을 평균해 보면 평균한 값은 참고에서 상당히 가까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정확도가 높다고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정밀하지 않은 측정, 우연오차가 큰 측정에서는 사실은 물론 굉장히 많이 측정을 하면 그 큰 오차들이 서로 상쇄가 돼서 우연오차를 줄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연오차가 큰, 다시 말해 정밀도가 낮은 측정에서 얻어진 값은 평균을 해서 정확한 값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정밀도가 낮은 측정은 우연히 정확도가 높다 하더라도 정확도가 높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제 상황은 아니에요. 자, D번에 가면 보다시피 정밀도도 낮고 정확도도 낮은 이런 측정값이 얻어지겠는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입니다. 정밀도가 낮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확도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와 같은 4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번은 정밀도도 높고 정확도도 높고, B번은 정밀도는 높은데 정확도는 낮은 거고, C번은 정밀도는 낮은데 정확도는 높은 경우예요. 그 다음에 D번은 둘 다 낮은 경우입니다. 둘 다 낮은 경우. 그래서 어느 하나도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험을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측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정을. 이렇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다 고려하면서 우연오차가 들어갈 가능성을 줄이고, 동시에 사용하는 장비를 보정을 해서 측정된 값이 참값에 일치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보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높은 정확도와 높은 정밀도의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정이라는 말이 밑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측정 장비는 다 보정을 해서 써야 되는데 표준값과 비교를 해서 표준적인 양,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적인 양을 측정을 해서 거의 그 값을 사용을 해서 이 장비의 계통 오차가 얼마다 하는 것을 미리 알아내서 그 값을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정이라고 불러요. 보정. 그 보정을 하면 계통 오차를 크게 줄일 수가 있고, 따라서 측정된 값에
이 정확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다시피 그림 1의 15의 B번 같은 경우가 바로 눈금 찔리는데 눈금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나는 25ml를 물을 넣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은 양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메스릴린더의 눈금이 지금 이 값을 보게 되면 대략 2ml 정도 더 들어간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메스릴린더의 눈금에 라벨을 붙여서, 표를 붙여서 2ml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그 값을 이제 알고, 더 나온다는 걸 알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도계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온도계들이 대개 보면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면 한 1도, 2도, 경우에 따라서 한 3, 4도씩 실제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보정을 해서 온도계 끝에다가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이 온도계 눈금에서 플러스 1.02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꼬리표를 달아주면 그게 바로 보정표죠. 그걸 붙여주면 거기에 따라서 읽은 온도를 수정을 해주게 되면 참값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정확도가 높은 값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효숫자, 그 다음에 측정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정확도, 정밀도,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계통오차와 우연오차,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합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화학과 직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그 실험 학문 과학에 있어서 늘 유념을 하고 우리가 숫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한 내용들은 아마 다른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항상 앞으로 실험을 할 때는 이런 그 개념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측정값들을 기록을 하고 또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